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국제관계에서 협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데 대한민국이 남북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 상황과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권신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또 이렇게 또 바쁘신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요즘 뭐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 저도 자꾸 북미라고 그러네. 언론들이 하도 북미 하니까 말이죠. 예, 미북관계 등등등. 네. 참 이게 협상이 위주가 된 이 이제 관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회담이지만 사실 무엇을 줄지 무엇을 받을지. 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에 상당히 지금 큰 걸 놓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 때 아마 저는 이제 협상학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또 협상학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협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워낙 또 지난 한 4, 50년 동안 사이언스로 많이 발전해 왔었고, 굉장히 네고시에이션이라는 게 흔히 이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지금 우리 남북 관계, 미북 관계 뭐 이런 식으로 국가 간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 또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도 협상을 책임지는 로펌이라든지 또 전문 기업들, 그다음에 교수님들 흔하게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협상에 관해서 파이를 서로 키워야 하는데 우리 쪽 키우는 파이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네. 오늘은 협상의 어떤 파이가 결과적인 거라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 또 프리페어니스라는 그렇죠. 준비에 대한 것도 원칙으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네. 오늘 그래서 준비라는 단어를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컨대 준비를 하면 우리가 뭘 얻어야 될지 그렇죠. 또한 상대한테 어떤 것들을 또 양보할 수도 있지만 또 어느 수준까지 양보할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얻어야 되는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 명확하게 세운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면 얻어야 될지 이런 준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들 하는 게 또 실제 협상학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준비 부분에서 지금 어떤가 한번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경제 쪽에서 어떤 이익도 없이 계속 뭐 퍼주기만 하는 거 아니냐 또 너무 끌려다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준비된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아마 없어 보이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해리슨 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의 목소리가 일치되어야 하고 또 이런 철통 같은 동맹을 강조하는데 사실 뒤집어 보면은 철통 같은 동맹을 하고 있는데 철통 같은 동맹을 해야 된다고 강조할 리는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친한데 우린 친하다라고 굳이 강조할 이유는 없는 없죠. 거죠. 그냥 둘 사이는 친한 사이야. 근데 다니면서 우리 친한 사이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진짜로.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 대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기서 또 한 발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같이 공조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한미 간에 항상 또 같은 속도로 내지는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 내지는 한미 간의 공조가 늘 같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먼저 꺼내서 왜 또 그런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하는지 또 불안하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한편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북한을 실제 구성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그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오히려 안보 리스크나 또 북한은 평화 이런 얘기를 하러 이번에 프랑스에도 대통령이 가셨고 또 이번에 이제 바티칸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갔을 때 오히려 프랑스의 대통령이 안보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의 인권 문제 언급을 그렇죠.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한테는 이제 거의 이렇게 잊혀져가는 CVID라는 그러니까 완전하고도 어떤 불가항력적인 비핵화. 되돌아갈 수도 없고 철저하게 그 검증이 가능하고 그 비핵화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프랑스 대통령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사실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청와대 대변인께서 직접 나와서 그거는 그냥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던 어떤 FFID라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과거에 돌아갈 수도 없게 한다라는 의미는 좀 빠진 FFID 쪽으로 많이 와서 그냥 현재 거 신고라도 이렇게 하는 쪽으로 와 있다가 오히려 국제사회, 유럽 쪽에서 인권이라든지 또 더 철저한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어떤 비핵화 얘기하니까 조금은
작전이 좀 안 맞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많이 설득을 해서 이제 미국 쪽을 오히려 많이 움직이려고 했던 것들이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준비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랑스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프랑스의 또 나라의 특성상 그렇죠.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하고 우리의 메시지들이 그런 부분도 먼저 선제적으로 건드려 주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가는 게 세계 평화에 또 도움이 된다라고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걸어놓고 아마 이제 대북 제재 완화만 평화 이쪽으로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되려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을 받은 셈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적을 받은 셈이 된 건데, 말씀하신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은 그 지향점이 있다면 협상에 있어서 전문가가 돼서 말이죠.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고 전문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북한 문제는 북한 문제대로 아마추어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가장 잘한다고 하는. 또 그 북한 문제를 갖고 국제사회에 나와서도 잘할 것 같았는데 뭐 운전자론 뭐 중재자론 했지만 그거 하나도 못하면서 지적만 받고 다니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결국 굉장히 이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리즘 그리고 이 운동권적인 지각 이것이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데 협상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도 받아내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퍼주기만 하는 뭐 미국도 FTA 우리가 뭐 사실은 굉장히 크게 양보한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번 평양 선언 이것도 우리가 대폭 양보해서 군사 합의 분야에서는 완전히 뭐 거의 뭐 안보를 내주다시피 하고 말이죠. 대한민국이 가져온 게 없어요. 이번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한 번 더 반복을 하면 우리가 줄 수 없는 거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는 당연히 안보가 될 그렇죠.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아마 한 15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미군 어떤 미국 군대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성조지. 네, 성조지에서도 보면 거기서 이런 되게 저도 그 기사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어떤 한국인들은 당연히 일본의 어떤 그 요코스인가요? 그 공군 기지에 이제 공군 기지. 마음대로 이제 신고하면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한국인은 얼마 전서부터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된 상황이었죠. 그때서부터는 한국도 입장이 불가하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신원 검증을 받아야 되고 동행인들이 해야 되는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라는 기사를 받고 그렇게 되는 대상 국가를 보니까 북한, 뭐 중국 우리가 그렇죠. 같은 상황에서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들하고 그렇죠. 러시아 뭐 이런 비슷한 데랑. 대우를 받았다 그래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물론 뭐 이런 바람은 있죠. 특별하게 하필이면 그 사이에 어떤 한국인 한 명이 그냥 너무 뭐 술 먹고 무슨 잘못을 했고 뭐 이래서 그냥 단기적으로 금지를 시킨 뭐 이런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그런 내용은 없이 그냥 50개 나라 그렇게 미국이 좀 감시를 하는 그런 나라 쪽에다가 우리 리스트를 넣고 특별하게 대우를 못 받는다는 자체는 어떤 한미 안보에 어떤 균열이 생긴다는 걱정, 좀 전에도 말씀드린 양국 대사관의 어떤 멘트, 그 엇갈린 멘트들 메시지에서도 우려를 했지만 이런 미군의 어떤 공식 기관지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도될 정도라면 우리가 절대 내주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 내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그래도 내줘도 되는 것들, 왜냐하면 통일 비용이라든지 또 길게 본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투자라는 관점에서도 분명히 북한의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는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국제사회 유엔의 제재 라인에 맞춰서 가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존에 할 수 있는 것도 뭐 철도 개통도 그렇지만 하고 있고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얻어올 수 있는 것들이 얻어올 수 있는 것들을 챙겨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뭘 얻어오겠다라는 것들이 명확치 않다는 거. 그걸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 말 그대로 저는 이제 퍼주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계속 퍼주고 손해보고 그런 가운데서도 인심 좋다는 얘기는 못 듣고 바보스럽다는 얘기를 들어버리면 이거는 뭐 협상을 한 게 아니라 나라 망치자는 건데 지금 상황이 지금 거의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참 그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보면
우리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진전된 사태들, 이제 일련의 사건들, 이벤트들을 볼 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김정은의 어떤 편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편이 아니라 이제 북한 편의 입장에서 본다고 보면 이렇게 많이 얻어낼 수가 있을까 싶어요. 예컨대 그렇죠. 세계 10위권의 엄청난 규모의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 나라의 대통령을 수석 대변인으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 평가가 아니라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뭐 실제로 그 수석 대변인께서 김정은 위원장은 믿을만하고 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칭찬을 전 세계 다니면서 해주고 계시는 그렇죠. 거예요. 교황까지 만나서 북한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는 뭐 우리 또 이익을 위해서 또 신모 원려 길게 보고 이제 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그게 어떤 대통령의 빅피처 어떤 작전이라고 보기에는 또 애매한 게, 며칠 전에는 또 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되셨죠. 네네. 그분이 또 느닷없이 우리나라 재벌 2, 3세 중에 김정은만큼 뭐 된 사람 하는 사람이 그쵸. 봤냐 뭐 이런. 그러면 이게 못 봤죠, 세상에. 김정은만큼 사람 많이 죽이고, 김정은만큼 사람들 괴롭히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러니까 의미로 저는 이제 칭찬을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는데, 제가 역설적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또 사랑스러운 지도자라고까지 하니까 제가 어떤 김정은 어떤 그 위원장의 뭐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우리 지도자에 대한 어떤 평가를 미국에서부터 또 세계 10위권의 나라의 어떤 대통령으로부터 또 내지는 현 여당의 어떤 주요한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상상할 수도 없는 칭찬들을 저희는 얻어내고 그거를 국제사회에 우리를 홍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지도자 입장으로 본다면, 경제적으로 보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대 곡물 회사라는 곳에서도 와서 하고, 이미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또 풀어내고 이미 어느 정도 그렇죠. 많이 풀려 있고, 한국 정부에서는 곧 연내에 이제 철도 기공식 한다 그러고, 실제 들어가지는 뭐 유엔 제재하고는 맞춰서 가야 되겠지만 그 비용도 한 46조 원 되는 추산액이라 그러고, 이렇게 많이 얻어내고 있는 것들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한테 너무나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그런 내 생활에 도움되는 이야기들로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체제에 안정이 오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투자 이런 여력도 생길 수 있지 않나. 그거와 비교해서 우리 쪽을 좀 비교해 보면은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여러 가지를 좀 비교해 보고 난 뒤에 우리의 실익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는 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그 아마추어적이고 운동권적인 시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뭐 또 따져보면 준비팀에서 이제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는 또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을 믿기는 하는데, 외교부나 또 청와대나 아니면 각종 싱크탱크에서 분명히 준비는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하고도 저희가 우리나라가 분명히 이런 비핵화 관련이라든지 대북 관계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제 협상을 하고 있고 하게 될 거고, 또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당연히 미국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구체적으로는 북한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생활의 안정도 있을 수 있고, 안보 리스크에 대한 것도 분명히 줄 수 있고, 그런 주는 것들을 좀 더 리스트업을 쉽게 얘기해서 50개, 100개를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우리가 비판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그런 걸 강조하고 우리가 못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강조하시면 분명히 반대급부로 우리가 얻어올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얘기들은 거의 안 하니까, 그리고 안 하고 반대로 우리가 마치 뭔가 부탁하는 거 이야기들만 전 세계 다니면서 하니까 계속 우리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면 주도적으로 제대로 해라. 근데 지금 그렇지도 못하고 북한 얘기 끌려다니고, 또 미국 가서는 또 미국 입장에서 또 북한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끌려다니면서 또 양보하게 되고, 뭐 일본 가서도 양보하게 되고, 북한 가서도 양보하게 되고, 미국 가서도 양보하고, 프랑스에서도 양보하고, 대한민국 그냥 있는 국가는 뭐 다 열리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한 거, 주는 거가 뭔지만 그거라도 주는 거, 양보한 게 뭔지라도 좀 리스트업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줬다,
이렇게 많이 양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FTA 관련해서도 미국에게 엄청 양보했는데 사실 그거를 미국은 알고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또 알리지 않고 있잖아요. 완전 아무튼 날아갈까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매일 매시간 거의 나오는 뉴스에서 내가 이렇게 FTA 협상을 재협상해서 많이 얻어내고 있다 뭐 이런 뭐 신약에서부터 조약에 관한 것까지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당장에 우리가 얻어낼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가 덜 돼 있고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한다면 양보한 것만이라도 저는 그거는 국민의 어떻게 좀 길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충분히 들어주고 대신에 그걸 레버리지 삼아서 지렛대 삼아서 그 나라들뿐만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어떤 부채로 채무로 얻어낼 수 있게 되니까 이미 벌어진 양보한 것만이라도 그다음에 우리가 준 것만이라도 좀 리스트업을 하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야당한테도 좀 불만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양보한 것만이라도 솔직하게 정부가 리스트업을 쭉 해서 공개하면 나중에라도 얻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어렵다면 그거를 야당에서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찾아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오히려 정부가 그걸 분발할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안보, 지키는 안보도 있지만 북한하고 놓고 본다면 북한의 현재 안정적인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걸 만들어줬다면 고통받는 또 북한 주민에 대한 부분 얻어내야 될 그렇죠. 부분인데 그 준비된 리스트에서 아마 거의 탑5 안에 들어가야 될 중요한 이슈들을 한국 땅에서 차곡차곡 리스트업을 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정부 비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부는 그걸 듣고 사실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기 때문에 나도 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계속 어떤 양보하면서 전략적인 어떤 인내를 한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반대로 야당에서까지 전략적인 인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치 반대만 하면 또 반대만 한다라는 발목 잡는 인상을 줘왔고 실제로 지난 정부의 어떤 적폐 프레임에 말려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 이런 현실이라면 적어도 팩트 중심의 리스트를 우리가 양보해온 거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그다음에 안보 분야 이런 쪽에서 차곡차곡 리스트업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대차 대조표상에서 차감된 부분이 이런 게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어떻게 써먹을 거냐 아니면 써먹어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 저는 그거는 정부에 굉장히 도움되는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제일 아깝습니다. 네. 결국 지금 가장이 나가서 돈 쓰고 카드 긁고 말이죠.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냥 룸사롱 다니면서 돈 다 썼는데 그래도 안 사람이라도 다 리스트 다 보고 이거 문제가 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거 안 하고 나가서 지금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말이죠. 부추기는 꼴이다. 역시 신 대표님 워딩이 정말 바깥 사람 안 사람, 좋습니다. 제가 더 쉽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군요. 길게 설명한 거를 그냥 한 줄로 정리하셨네요. 근데 지금 안 사람 바깥 사람이 아니라 서로 이제 좀 있으면 도장 찍을 사이라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유를 하시니까 떠오르는 건데 사실 부부간에 싸우더라도 부인과 내가 이제 싸우더라도 미워도 내 부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 버릴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부인을 다른 사람한테, 딴 남자한테 가서, 내지는 딴 여자한테 가서 내 부인이 이렇게 모자라고 막 하면 그 듣는 사람은 아유, 당신 부인이 정말 모자라서 고생이시네요 하고 위로해 줄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렇죠. 바보로 보죠. 근데 지금 그런 일을 이미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란 분이 정작 가서 우리가 정권을 놓쳐서 다시는 이거 그동안에 10년을 잃었고 보수 세력을 아주 그냥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보수든 진보든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그렇죠. 중요한 세력인데 거기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 정치인들이나 이미 또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 있다고 비판을 했으니까 제가 새로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안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욕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안 사람은 또 안 사람대로 그런 소리 안 듣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물론 안 사람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 노력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거를 일깨워주면서 사실 부족한 점은 또 많기는 해요. 지금 말이 될 소리입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전당대회 한다고 이제
소위 말하는 선수들이 슬슬 합류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콩으로 이렇게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는 그 이유를 만든 사람들이 또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분들이 또 나타나서 자, 이번엔 진짜로 콩으로 매주를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믿는다는 건 우리 속담으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뭐 여야를 부부 사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왜냐하면 원래 부부 사이처럼 이렇게 좀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화합하게 하고, 왜냐 미국처럼 국가라는 이익을 위해서, 가정이라는 이익을 위해서 서로 갈등은 있지만 그때는 뭉쳐야 되는데, 지금 뭐 그야말로 국가의 이익, 가정의 이익 없이 서로 막 지금 대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심지어 북한에 가서 말이죠. 아까 말했다시피 이해찬 대표가 말이죠. 이렇게 험담을 늘어놓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 너무 이 야당의 역할이 네.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건데, 이 여당은 지금 야당을 적폐, 예. 그러니까 이제 부부 사이에 그런 거죠. 함께 가야 되는데, 너는 진짜 적폐야. 어떻게 표현할까? 너는 이제 안 볼 거니까, 너는 네.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야. 안 볼 수는 없죠, 근데. 예. 그러면서 간다고 생각하니까 집안에서 적끼리 동거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래도 이 야당은 뭔가 대한민국을,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럼요. 예, 그런 자부심은 우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망나니 남편이 말이죠. 그동안 모아놨던 거 막 집에, 막 옆집에 그 포악한 놈, 무기 만들고 막 집안에 가정 패고 애들 때려 죽이고 지만 막 마이바흐 타고 다니는 그런 포악한 놈 찾아가서 지금 같이 룸사롱 다니고 술 퍼먹고 다니고 막, 그러고 또 친구들한테 가서 말이죠. 얘 좋은 친구니까 돈 빌려주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이해를 좀 쉽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바깥 사람 비교로 가버렸는데, 또 뭐 국제관계에서는 그보다 훨씬 어려운 또 그렇죠.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으니까 물론 같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안사람, 즉 야당 입장에서 볼 때 한국당이죠. 또 그렇게 기죽을 거는 없어요. 네. 또 왜냐하면 며칠 전에 했던 기사에서도 그 만평으로 그림을 봤는데, 미국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포함돼서 공화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려서 걸어놨다 그러더라고요. 네. 백악관에다가도. 저는 그런 레거시, 소위 유산 부분에서는 안사람이 참, 우리가 뭐 계속 안사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야 간에 볼 때 지금 현재 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이런 야당 세력에서는 분명히 자랑할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팩트니까, 예컨대 한국에 우리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성장이라든지 어떤 그 물질적인 것들, 예컨대 1970년도에 어떤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었다거나 쭉 내려와서 또 최근에는 어떤 청계천 사업을 해서, 내지는 한강변에 우리가 매일 보면 또 세비섬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만들고 소위 말하는 한강변의 신화를 일으켜 온 것도 분명히 그 안사람들이 해온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자신감을 갖고, 또 최근에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분명하게 사과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지금 어떤 말씀드렸던 리스트, 우리가 잃었던 지금 협상 과정에서 잃었던 리스트라든지 또 얻어야 될 리스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을 시기가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경부고속도로, 한강의 기적, 그다음에 청계천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지금 또 물론이죠. 굉장히 깨끗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비 둥둥섬도 또 한강 르네상스와 관련돼서 그동안 개발해서 지금 한강변 열심히 잘 걷고 좋지 않습니까? 저자들은 지금 그게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게 또 문제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또 새로운 우리 우파 진영의 어떤 그 활로라고 그럴까요? 네. 미래를 위해서 뛰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자유한국당 또 과거 한나라당부터 쭉 또 관계를 갖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힘을 몰아줘야 되는데, 네. 아까 잠시 언급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 정말 돌아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 하고 있고 이런 난잡한 상황이 되긴 했지만, 이번 전당대 뭐 그냥 이거는 뭐 오늘 주제를 좀 벗어나서 네. 내년에 있을 전당대에 여러 인물들이 지금 이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오세훈 시장도 이제 참여한다고 좀 전에 기사에 나온 것 같고, 또 기타 뭐 전직 대표들도 또 나온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고, 또 뭐 새로운 인물 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건 말이죠. 우리가 마음에 들진 않아도 내년에 다 뭉쳐야 된다는 건 사실인데 그 뭉치기 전에 할 우리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우리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이 할 역할. 네.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격언이라고 하죠. 좋은 말이 매체가 메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메시지, 콩으로 매주 쓴다는 그런 좋은 메시지라도 매체가 신뢰스럽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면 그 메시지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매체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고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지금 그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신뢰받지 못하는 매체가 또다시 나와서 당을 대표한다거나 보수 세력을 대표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어떤 좋은 조언을 하더라도 소용없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분들 스스로 내지는 주변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골라낼 수 있는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내가 정말 이러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잘못했지만 이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후보군에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성 과정을 거친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들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본다면 그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썩은 매체는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좋은 매체가 나오더라도 분명히 국민들한테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 내가 했던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야당이 뭐 정책 낼 게 뭐 있어, 비전 낼 게 뭐 있어, 그냥 여당 잘못하는 것만 계속 공격하면 되지. 그러게 편한 거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것도 일견 맞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진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계속 레거시로 만들어 온 그런 어떤 정치 세력 내지는 단체로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이번에는 이런 걸 우리가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뭐 2020년도 있지만 2022년도에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두 다 참여해야 되지만 일단 우리 유권자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대의원들 그렇죠.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발언 총정리해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때로는 현 정부가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면서 북한 관계,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또 박근혜 대통령 때도 통일 대박론이다라는 또 이야기를 끌어서 굉장히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빨리 먹는 밥이 또 빨리 체한다는 속담처럼 그때 통일 대박론은 분명히 굳건한 우리가 절대 양보해서 준비할 때 첫 번째로 순위로 삼는 안보의 근간이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삼는 그런 통일 대박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때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안보 분야에 대한 강력한 우리 준비하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경제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유연하게 그거는 야당도 좀 보면서 그거는 우리가 투자 개념으로 풀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협상할 때 거기에 맞는 리스트들을 우리가 양보해온 것, 또 앞으로 양보할 것, 그 다음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서 이미 놓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든 야당이든 좀 구체적으로 리스트업을 해서 국민들한테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전 세계에도 좀 얻어낼 걸 얻어낼 수 있는 지렛대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당연히 정부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 거 맞고 다만 안사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쨌든 국정이 또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한 축을 잡고 있는 야당에서도 소위 말하는 안사람 입장일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해야 할 일들, 꼭 해야 될 일, 지켜야 될 일들,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 북한 인권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좀 적시를 해서 그 안사람도 좀 분발해주고 또 그 안사람의 그 대표가 될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절대 썩은 매체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나온 분들 가운데서는 사과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신뢰를 다시 얻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지지를 얻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정리를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잘해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말이죠. 참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일, 오늘 권신일 교수가 얘기했다시피 이 가계부를 잘 적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고 뭐를 잘했고 그 가계부를 잘 적어서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남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자꾸 화만 내면요, 가족들이 도대체 맨날 짜증만 내고 말이죠. 승질만 낸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알려서 우리 국민들에게, 자, 이렇게 우리가 가계부를 적었으니 이 가계부의 문제점이 이렇다고 알려서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또 다른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동그랗게 올라가면 꼭 눌러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